돌은 말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말이 없기에 오히려 가장 크게 말하는 돌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런 돌입니다. 높이 6m 39cm,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석비. 그 돌이 지금 중국 땅에 서 있습니다. 비석 앞에는 안내판이 하나 놓여 있는데 거기 적힌 문장은 이 비석을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소개합니다. 수십 년째 학계와 외교 현장을 달구고 있는 동북공정. 오늘 우리가 걸어 들어갈 곳은 바로 그 전쟁의 가장 뜨거운 한가운데입니다. 왜 중국은 지금도 이 주장을 멈추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고구려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훨씬 오래된 계획과 맞닿아 있습니다. 414년, 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돌에 새겼습니다. 높이 6.39m, 내면에 걸쳐 1775자, 그리고 이 비석은 그로부터 1469년 동안 집안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1883년에야 다시 세상 위로 올라왔고, 그 발견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역사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그 전쟁은 1612년이 지난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돌에서 시작합니다. 기원전 37년, 졸본의 작은 땅에서 한 왕조가 문을 열었습니다. 705년을 버텼고 중국 왕조들과 300년 넘게 전쟁을 벌였으며 668년 멸망한 뒤에도 250년이 흐른 뒤 고려라는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그 왕조를 고구려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37년 어느 봄, 한 사내가 졸본 땅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지금의 중국 랴오닝성 활런현 오녀산성 일대, 압록강 지류가 굽이치는 험준한 산악 지형이었습니다. 고조선이 무너진 뒤 흩어진 예맥 쪽의 후예들, 그리고 부여에서 남쪽으로 내려온 한 인물이 그 땅에서 만났습니다. 부여 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을 뜻하는 이름, 주몽이었습니다. 왕조는 세워지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건국 3년 뒤인 기원전 34년에 궁궐을 완성했고 9년 뒤인 기원전 28년에는 부곡절을 복속시켰습니다. 작은 부족 국가의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팽창하는 왕조였습니다. 그 왕조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는 숫자로 보아야 감각이 달라집니다. 기원전 37년에 시작해 서기 668년에 끝났습니다. 28명의 왕이 705년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사에서 992년을 이어간 신라 다음으로 긴 왕조였습니다. 조선이 518년, 고려가 474년, 고구려는 그 두 왕조를 합쳐도 남는 시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이 705년 안에서 왕조의 정점을 보여주는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391년입니다. 19살의 젊은 왕이 즉위했습니다. 광개토대왕. 그는 재위 22년 동안 64개의 성과 1400개의 촌락을 공파했습니다. 요하 일대와 요동반도를 넘었고 한강 이북 전체를 장악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영토 확장의 기록이 아닙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고구려가 중원의 왕조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427년입니다. 광개토대왕의 아들 장수왕이 수도를 옮겼습니다. 졸본도 국내성도 아니었습니다. 평양이었습니다. 왕조의 중심축을 한반도 깊숙이 이동시킨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48년이 지난 475년, 장수왕의 군대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삼국의 패권이 단 한 왕의 치세 안에서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은 이 왕조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합니다. 핵심 근거는 단순합니다. 지금 고구려의 영토 대부분이 중국 땅이라는 것. 우리가 이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 보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역사를 미국사로 가르쳐야 하고 영국은 로마 점령기의 브리타니아를 영국사로 가르쳐야 합니다. 현재의 국경선이 과거의 귀속을 결정한다는 논리는 세계 어느 역사학에서도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질문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왕조에는 한 가지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이 있습니다. 705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이 누구에게서 왔는지를 바꾼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고구려는 처음부터 자신의 출처를 알고 있었습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졸본에 나라를 세울 때 그는 스스로를
단군의 후손으로 선언했습니다. 단군에서 해모수로, 해모수에서 주몽으로 이어지는 계보였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이 계보를 기록했습니다. 두 사서는 고구려를 신라, 백제와 함께 한국의 삼국 가운데 하나로 명시했습니다. 고려시대에 편찬된 기록이지만 그 안에 담긴 계보의식은 고구려가 살아있던 시절부터 왕실이 직접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그 의식이 어떻게 행동으로 드러났는지 우리는 한 왕의 이름에서 볼 수 있습니다. 300년 미천왕이 즉위했습니다. 그는 재위기간 내내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한반도 북부에 남아있던 한나라의 마지막 흔적, 낙랑군과 대방군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313년 낙랑군이 축출되었습니다. 314년 대방군이 무너졌습니다. 미천왕은 이 전쟁을 단순한 영토 확장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조선의 옛 땅을 회복했다고. 고구려는 이 싸움을 한나라에 대한 전쟁이 아니라 잃었던 것을 되찾는 귀환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체성이 칼보다 먼저 걸어나간 것입니다. 고구려가 한국사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정치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어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중국의 정사인 양서와 남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고구려의 언어는 백제의 언어와 같다고 적혀 있습니다. 5세기에서 6세기 사이 중국인 편찬자들이 직접 남긴 기록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수백 년을 전쟁으로 보냈지만 그 두 나라의 사람들은 같은 언어를 썼습니다. 언어만이 아닙니다. 온돌은 고구려의 무덤벽화에서 확인되는 구조이고 검은고는 고구려 악사 왕산악이 중국 악기를 개량해 만든 것입니다. 시름은 고구려 무덤 각저총의 벽화에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사용하고 명절이면 즐기는 문화의 원형이 1600년 전 고구려의 일상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668년 고구려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민들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멸망한 지 30년이 지난 698년 고구려 유민 대조영이 만주 동부에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름은 발해였습니다. 발해 왕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을 고구려의 계승국으로 표방했습니다. 망한 왕조가 30년 만에 후계를 가진다는 것은 그 왕조의 사람들이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220년이 더 흘렀습니다. 918년 왕건이 나라를 세우며 국호를 결정했습니다. 고려, 고리, 고구려를 뜻하는 꼬구리의 약칭이었습니다. 왕건은 이 선택을 우연으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시조, 동명상황, 즉 주몽에 대한 제사를 국가 의례로 삼아 계속 지냈습니다. 멸망한 지 250년이 지난 나라의 시조를 왕건은 여전히 자신의 뿌리로 삼긴 것입니다. 계보, 언어, 문화, 그리고 250년의 기억. 이 모든 것이 고구려가 한국사의 일부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록보다 오래되고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하나의 증거가 있습니다. 414년 돌 위에 새겨진 것입니다. 412년 가을 광개토 대왕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39세였습니다. 제위 22년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고구려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팽창한 나라였습니다. 북으로는 요동을 넘었고 남으로는 한강을 건넜으며 동으로는 외를 물리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39세의 한 사람이 이룬 일이었습니다. 아들 장수왕은 즉위하자마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돌에 새기겠다고. 414년 고구려의 두 번째 수도 국내성, 지금의 중국 지린성, 지반시에 하나의 돌이 세워졌습니다. 높이 6.39m, 너비 1.35m에서 2m에 이르는 자연석 사각 기둥이었습니다. 내면에 걸쳐 44행, 새겨진 글자만 1775자. 당시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석비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것이
광개토대왕비입니다. 비문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장수왕은 아버지의 일대기를 쓰기 전에 더 먼 이야기부터 꺼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재의 아들 해모수, 물의 신 하백의 딸 유화, 그리고 알에서 태어난 주몽, 고구려의 건국신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신화 안에는 고조선의 계보가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장수왕은 단순히 아버지를 기리는 비석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고구려가 이 땅의 정통이라는 선언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방식으로 돌 위에 새긴 것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숫자의 기록이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공파한 성 64개, 복속한 촌락 1400곳, 비문은 이 숫자를 하나씩 빠짐없이 새겼습니다. 어느 해에 어느 나라를 쳤고 몇 개의 성을 빼앗았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왕이 무릎을 꿇었는지, 기록은 건조하고 정밀했습니다. 감탄사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숫자 자체가 말하도록 놓아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죽음 이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묘인 330호, 왕릉을 영원히 지킬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문은 그 330호의 출신지와 구성까지 상세히 기록한 뒤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이 수묘인을 함부로 팔거나 이동시키면 안 된다고. 왕의 무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지켜야 했고 그 의무는 비석에 새겨진 순간부터 법이 되었습니다. 414년에 세워진 이 비석은 그 후 1469년 동안 세상에서 잊혔습니다. 공내성이 기억에서 지워지는 동안 비석도 함께 묻혔습니다. 땅이 그것을 덮었고 이끼가 그 위를 감쌌습니다. 1775자의 글자들은 돌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한 668년 이후에도, 발해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동안에도, 그 땅이 여진족의 땅이 되고 다시 청나라의 영토가 되는 동안에도 비석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집안 땅 어딘가에 조용히. 그 돌이 세상에 다시 등장한 것은 188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의도치 않은 전쟁을 불러왔습니다. 1883년 어느 날, 일본 육군 참모본부 소속 사코 가게아키 소위가 지반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공식 임무는 지형 정탐. 그런데 그가 그 땅에서 발견한 것은 지형이 아니라 잡초와 덩굴에 덮인 채 서 있는 높이 6m가 넘는 거대한 돌기둥이었습니다. 사코는 그 자리에서 탁본을 입수해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탁본이 도쿄에 도착하자 일본 학계는 술렁였습니다. 비석의 신묘년조에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가 바다를 건너 백제와 신라를 신민으로 삼았다는 문장이었습니다. 4세기 말 고구려 왕이 직접 세운 비석에 등장한 문장이었습니다. 일본 학계는 이 문장을 근거로 하나의 주장을 세웠습니다. 4세기에 이미 고대 일본이 한반도 남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 훗날 임나 일본 부설이라 불리게 된 주장의 핵심 증거였습니다. 이 해석은 수십 년 동안 일본 교과서에 실렸고 식민 지배의 역사적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반복해서 활용되었습니다. 한 장의 탁본이 새로운 전쟁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1972년 제1사학자 이진희가 한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육군이 탁본 과정에서 비석 표면에 석회를 바르고 신묘년조 일대에 25글자를 변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비석 자체에 손을 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한일 학계는 즉시 뒤흔들렸고 비석의 탁본을 둘러싼 진위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논쟁이 가라앉지 않은 채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석 논쟁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2004년, 유네스코는 이 비석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등재 신청의 주체는 중국이었습니다. 등재명은 고대 고구려 왕국 수도와 묘지였습니다. 지반시 일대의 고구려 유적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세계 지도 위에 표기된 것입니다. 같은 날 북한도 평양 일대 고구려 고분군 63기를 별도로 등재받았습니다. 고구려의 유산은 이렇게 중국과 북한의 이름으로 나뉘어 표기되었고 한국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광개토대왕이 남긴 비석이 공식적으로 중국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이진희의 변조설에 대해
그 후 학계는 다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석회를 비석에 바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은 일본 육군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학본업자 초씨 부자가 더 선명한 탁본을 뜨기 위해 직접 시행한 작업이었습니다. 의도적인 역사 왜곡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학계의 합의입니다. 다만 십묘 년조의 해석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가 바다를 건너 신민으로 삼았다는 그 문장의 주어가 누구인지, 신민의 대상이 누구인지, 문법 구조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한국과 일본, 중국의 학자들은 여전히 서로 다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 문장이 140년 넘게 세 나라의 역사 해석을 갈라놓고 있는 셈입니다. 비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집안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석을 중국 문화유산으로 만든 계획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2002년 2월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중국 병강사지 연구센터가 동북 삼성, 즉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공식 명칭은 동북병강 역사여 현상계열 연구공정, 우리말로 풀면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5년 계획이었고 2007년 1월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연구 대상은 고조선, 고구려, 발해, 그리고 간도 문제. 국가가 예산을 배정했고 학자들이 논문을 썼으며 결론은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북공정의 핵심 논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었습니다. 지금의 중국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라는 이론입니다. 고구려가 존재한 땅이 지금 중국 영토이므로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결론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영토 주권론이었습니다. 고구려가 건국된 지역이 원래 한나라의 현도군 영역이었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는 겉으로는 단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사료의 연대를 하나씩 확인해 보면 다른 그림이 나타납니다.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도군이 고구려 세력에게 축출된 것은 기원전 7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것은 기원전 37년이었습니다. 현도군이 사라지고 38년이 지난 뒤에야 고구려가 세워진 것입니다. 즉, 고구려 건국 당시 현도군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도 위에서도 행정적으로도 사라진 이름이었습니다. 한나라가 관할하지 못하던 땅에서 고구려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방정권이라는 주장은 시간표 앞에서 무너집니다. 동북공정은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정벌 또한 재규정했습니다. 중앙정권이 지방정권을 통일한 전쟁이었다고. 그런데 이 주장도 한 발짝만 들어가 보면 흔들립니다. 612년 수 양제는 113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수나라는 612년, 613년, 61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원정을 감행했지만 고구려는 모두 막아냈습니다. 결국 수나라는 무리한 원정의 후유증으로 내부 반란이 일어나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지방정권의 저항을 감당하지 못해 중앙정권이 무너진 것입니다. 당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정리에 따르면 당은 645년, 661년에서 662년, 그리고 667년에서 668년까지 세 차례의 대규모 원정을 감행했습니다. 645년은 당 태종의 1차 원정이었고 이후 647년과 648년에도 소규모 원정이 이어졌습니다. 당 태종이 세상을 뜬 뒤에도 당 고종은 고구려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나라가 고구려를 끝내 함락시킨 것은 668년 신라와 연합한 마지막 원정에서였습니다. 두 왕조가 수십 년을 퍼부어야 겨우 무너뜨린 나라. 지방정권이 중앙정권을 수십 년간 막아낸 사례는 세계 역사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918년 왕건이 새 나라를 세우며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가 택한 이름은 고려였습니다. 고구려의 약칭. 멸망한 지 250년이 지난 나라의 이름을 중국에 한 번도 복속된 적이 없던 그 이름을 왕건은 다시 꺼냈습니다.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나라 이름은 그 나라가 스스로를 누구라 여기는지를 담는 그릇입니다. 왕건은 그 그릇에 고구려를 담았습니다. 한국도 손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2004년 고구려 연구재단이 발족했고 2년 뒤인 2006년에는 동북아 역사재단으로 확대 출범했습니다. 같은 2004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은 바석개항 구두 합의를 통해 역사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외교적 봉합이었습니다. 다만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지반시에는 광개토대왕 비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안내판은 중국어로 쓰여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그 안내판을 읽으며 이 비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만 비석에 새겨진 1775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안내판의 언어가 바뀌어도 해설의 방향이 달라져도 볼 속에 새겨진 글자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글자들에 고구려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새겨져 있습니다. 주몽의 어머니가 누구였는지, 그 아들이 어느 땅을 밟으며 나라를 세웠는지, 그 나라가 무엇을 향해 칼을 들었는지, 414년에 한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돌에 새겼습니다. 그 돌은 1469년을 침묵했고 다시 일어선 뒤 140년을 외풍 속에 버텼습니다. 1612년을 건너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글자는 영원했습니다. 장수왕이 의도한 대로였습니다. 돌은 말이 없다고 하지요. 우리는 오늘 가장 크게 말하는 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뿌리는 사실 더 올라갑니다. 만주의 대평원, 기원전 3500년. 그곳에서 이미 누군가가 옥으로 용을 깎고 있었습니다. 다음 편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